Dubro Suspicion Files. (1979년 12월 12일) 대한민국 군 지휘 시스템 전체가 단 몇 시간 만에 그냥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반란,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국가의 신경망이 어떻게 해킹당하고 또 어떻게 마비될 수 있는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준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아니, 5시간 만에 나라 하나를 장악한다고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런데 이건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총과 탱크 이런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기, 즉 정보와 심리전이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순식간에 결정했는지 그 과정을 단계별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에는 C4I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해요. 군대의 두뇌이자 중추신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서 뇌랑 신경이 마비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멈추는 겁니다. 군대도 똑같아요. 이 시스템을 장악하는 자가 전쟁을 지배하는 거죠. 그리고 그날 밤, 반란군은 바로 이 신경계부터 공격했습니다. 자, 때는 1979년 겨울입니다. 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국가 최고 권력의 공백이 생긴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였죠. 그리고 바로 그 틈을 타서 군 내부의 한 비밀 조직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국군보안사령관 전두환 소장. 당시 그는 군의 모든 정보를 손에 쥔 사실상 군 정보망의 시스템 관리자나 다름없었어요. 누가 누굴 만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의 손에 국가 안보의 모든 신경망이 집중되어 있었던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부분인데요. 반란군, 그러니까 전두환 쪽은 말 그대로 해커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이점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 수뇌부의 모든 통화를 실시간으로 엿듣고 있었어요. 그러니 진압군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디로 이동하는지 전부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겠죠? 심지어 미군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까지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진압군은요, 그냥 칠흑 같은 안개 속에서 헤매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적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말이죠. 자, 반란의 첫 단계는 바로 참수 작전이었습니다.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시스템의 머리, 즉 육군 참모총장을 제거해서 지휘체계 전체를 마비시키는 것. 이게 목표였던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게 얼마나 빠르고 또 얼마나 기만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저녁 6시 반. 진압군 핵심 지휘관들을 저녁 먹자고 불러내서 한 곳에 묶어둡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 7시에 반란군이 참모총장 집을 포위해요. 총격전이 벌어지고 총장은 그대로 납치당합니다. 이 모든 게 딱 1시간 안에 벌어진 일이에요. 연회장에 있던 지휘관들이 이거 뭔가 이상한데? 하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군의 머리가 사라진 뒤였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장태환 수도경비 사령관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야, 이 반란군 놈의 새끼들아. 내가 전차를 몰고 가서 니놈들의 머리통을 다 날려버리겠다. 정말 그 분노가 그대로 느껴지죠. 하지만 이런 격렬한 감정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반란군의 계획은 아주 차갑고 또 정밀하게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붕괴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속을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참수작전이라는 첫 충격, 이 단 한 발의 총성이 어떻게 군 지휘 시스템 전체의 연쇄 붕괴를 일으켰는지 그 나비 효과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총장 공관에서 총성이 탕 하고 울렸습니다. 자, 이 소리를 들은 당시 국방부 장관 노재현은 이걸 북한의 침공 신호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상황을 파악하는 대신 공관담을 넘어 도망치는 걸 선택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지휘체계 붕괴의 결정적인 스위치가 됩니다. 국방장관의 도주는 그야말로 전술적인 재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군령권의 정점이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낼 유일한 연결고리가 그냥 증발해버린 겁니다. 지휘체계는 순식간에 머리 없는 거인이 돼버렸고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절차가 그대로 멈춰버렸죠. 당시 상황은 딱 이랬습니다. 한쪽은 상대방 패를 전부 보면서 포퍼를 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눈을 가린 채 싸우고 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사실상 승패를 결정지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란군은 심지어 신사협정마저 기만적으로 이용합니다. 우리 서로 피 흘리지 맙시다 하고 약속을 해요. 진압군은 그 말을 믿고 서울로 오던 부대를 멈추죠.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반란군은 전방에 있던 자기네 최정예 부대까지 몰래 서울로 끌어들여서 결정적인 우위를 점령해버립니다. 이건 정말 국가 안보 전체를 담보로 한 아주 위험한 도박이었어요. 자, 정보와 지휘체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장악한 반란군은 이제 마지막 단계로 나아갑니다. 군의 심장부인 국방부 청사, 즉 하드웨어를 직접 접수하는 것이었죠. 국방부 청사를 지키던 병사들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아군 군복을 입은 최정예 공수부대가 쳐들어오는데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누구에게 총을 쏴야 할지 판단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휘관은 없고 피하 식별은 불가능하고 결국 이런 심리적인 마비가 물리적인 방어선을 그냥 무너뜨린 거죠. 모두가 혼란에 빠져서 무력해진 바로 그 순간, 시스템의 명령이 아닌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행동한 단 한 명의 군인이 있었습니다. 숫자 6. 이게 바로 김호랑 소령이 자신의 상관인 특전사령관을 지키기 위해 M16으로 무장한 반란군에 맞서다 몸에 맞은 총탄의 개수입니다. 그의 저항은 어쩌면 무모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무너져 내린 군의 명예를 지킨 유일한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훗날 이 사건이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명백한 반란이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시스템이 붕괴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정말 유일하게 빛나던 등불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국방부는 왜 이렇게 허무하게 뚫렸을까요? 이 모든 과정을 돌이켜보면서 이 시스템 붕괴의 핵심 원인들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가 그날 밤의 결과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반란을 주도한 쪽은 모두 성공했죠. 반면에 헌법을 지키려 했던 지휘관들은 전부 체포되거나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책임져야 할 최고 책임자는 도주였고요.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실패 요인은 바로 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보망이 독점당했고, 둘째, 최고 지휘관이 사라졌으며, 셋째, 이기고자 하는 의지에서 압도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의 견제장치였던 동명조체의 제 역할을 하지 못했죠. 이 모든 취약점이 바로 그날 밤 동시에 터지면서 시스템은 붕괴한 것입니다. 결국 이 12월 12 사태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국가의 안보 시스템이라는 건 수많은 규칙과 절차 그리고 기술로 이루어져 있죠. 겉보기엔 아주 튼튼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만약 그 사람들의 충성심이 시스템 그 자체가 아니라 특정 개인을 향하게 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날 밤의 사건이 바로 그 대담을 보여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